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세상을 뒤흔든 31인의 바보들. 장 베르나르프의 안 블랑샤르글, 출판사 녹색 지팡이. 자, 오늘은 앙리 디낭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꼴찌가 노벨 평화상을 탔다고? 앙리 디낭, 제1회 노벨 평화상 수상자. 우연히 솔페리노 전투에서 부상당한 채 버려진 군인들을 보게 되었고 긴급 구조대를 만들어 군인들을 돌봐주었어요. 그 뒤 국제 적십자를 만드는데 일생을 바쳤죠. 선생님이 앞전에 앙리 디낭에 대해서 들려준 거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솔페리노 전쟁터. 앙리 디낭은 나폴레옹 3세의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하려고 전쟁터인 솔페리노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의 위대한 업적은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나이팅게일 책을 보면 선생님이 나이팅게일과 앙리 디낭에 대해서 뒷부분에 설명해 줬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자, 어렸을 때 앙리 디낭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1828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어. 아버지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는데 특히 고아들을 많이 돌봐주었지. 어머니는 나에게 종종 책을 읽어주었어. 사람들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이야기나 라퐁테네의 우화 같은 걸 읽어줄 때는 무시무시했어. 어머니가 우화 가운데 늑대와 양을 읽어주었을 때 엉엉 울고 말았지.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양들이 너무 불쌍해서 말이야. 벌써 그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 가족은 여행을 자주 다녔어. 마음씨 따뜻한 아버지는 여행을 가서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 한 번은 프랑스의 툴롱이란 곳에서 나를 데리고 교도소를 찾아갔어. 죄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지. 나는 죄수들의 비참한 생활에 큰 충격을 받았어. 난 칼뱅 학교를 다녔어. 그 학교 선생님들은 엄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집이 그리웠지. 더군다나 학교에서 항상 꼴찌였단다. 성적은 나빴지만 신앙심이 두터웠기 때문에 신앙상은 여러 번 받았어. 14살이 되던 해 졸업장도 받지 못한 채 그 학교를 나왔지.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어. 친구들과 함께 기독교 청년회 YMCA를 만들었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쓴 해리엇 비처 스토를 만난 뒤에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일했고, 하지만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아버지 뜻에 따라 은행 일을 해야 했지. 1857년 은행 일을 그만두고 알제리에 제분회사를 차렸어. 밀을 심어 그 밀로 밀가루를 만들려고 한 거지. 그런데 밀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 그 당시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갔지. 난 프랑스 황제에게 직접 허락을 받기로 결심했어. 그때 황제인 나폴레옹 3세는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북부 솔페리노에서 오스트리아 군대와 싸우고 있었어. 바로 1859년의 솔페리노 전투. 솔페리노에 도착한 나는 큰 충격을 받았어. 그곳에 간 목적도 잊어버렸지. 타는 갈증을 이기지 못한 장교들과 병사들은 피로 가득 찬 늪의 흙탕물을 마시고 있었어. 부상자들은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었지.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었어. 나는 부상자들을 치료하면서 결심했어. 내 일생을 국제 적십자를 만드는 데 바쳐야겠다고 말이야.
사람들이 젊디 젊은 스위스의 한 청년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나를 칭찬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란다. 난 공부를 못했지만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어. 따뜻한 마음과 손길은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한다는 걸 잊지 마. 제네바 협약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제네바 협약은 전쟁 희생자들을 줄이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맺은 조약을 말해요.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을 벌이는 국가들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부상자들을 보호하고 간호해야 한다고 하죠. 중립원칙. 솔페리노에서 충격을 받은 앙리 디낭은 국제 적십자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했죠. 의료요원의 중립원칙은 바로 이 단체에서 비롯되었어요. 중립원칙이란 적십자 의료요원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편에도 서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중립원칙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나는 곧 국가다. 루이 14세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프랑스 절대 왕정의 상징, 태양왕, 태양처럼 모든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른 사람. 루이 14세가 왕으로 있는 동안은 프랑스는 끊임없이 전쟁에 휘말렸지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해요. 절대 왕정이란 왕의 귀족이나 시민 계급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의 모든 권력, 즉 군대, 지휘권, 행정권, 외교권, 재정권 등을 행사하는 정치를 말해요. 그걸 절대 왕정이라고 합니다. 왕이 될 사람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만을 위한 선생님을 따로 두고 있었소. 아르두앙 드페레픽스 신부,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지. 또 나라를 다스리기엔 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나 대신 왕 행세를 하던 마자랭 추기경이 있었어. 그는 내가 어린 시절을 유익하고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면서 늘 나를 보호해 주었지. 나는 마자랭을 무척 좋아했어. 음악이나 춤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따로 있었어. 그리고 검술과 창술 훈련도 했지. 간단히 말해 장차 왕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한 거야. 왕자라고 해서 공부를 게을리할 수는 없었어. 나는 산책을 좋아하고 연극을 보고 상류층 여자애들과 춤추는 게 좋았어. 선생님들은 내가 그런 것들에게만 정신이 팔려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 왕자님은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새끼 고양이처럼 호기심도 아주 많고요. 하지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왕자님은 주변에 뛰어난 지성인들만큼 똑똑해야 하니까요. 10살 때 반란이 일어났소. 사람들은 그걸 프롱드란이라고 하더군. 장차 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배신했지. 그리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했어. 도덕도 법도 모르는 귀족들은 내가 어려서 자신들의 바보짓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겠지만 다 알 수 있었어. 나는 아주 어릴 때 나중에 크면 정말로 열심히 나라를 돌보겠다고 맹세했거든. 책상 위에 앉아 펜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겠다고.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지. 나라 안에 돈은 한 푼도 없고 지방 곳곳이 파괴되었어. 사람들은 남의 충고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했어. 우리는 생제르맹까지 도망가야 했어. 거기서 땅바닥에 누워 잠을 자기도 했지. 그리고 파리에 돌아왔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왕궁에 가두기도 했어. 거리에서 사람들이 왕 반대, 귀족 반대, 자유 만세라고 외치던 게 지금도 기억나. 다행히
마자랭이 그 모든 걸 대포 한 방으로 해결했지. 그건 내가 받은 진정한 정치 교육이었어.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 1661년 3월에 마자랭이 죽었어. 무척이나 슬펐지. 그러나 슬픔을 딛고 진정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리라 결심했소. 나는 모든 대신들을 불러놓고 말했소. 지금까지는 마자랭을 통해 나랏일을 돌봐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상을 두지 않고 내가 직접 프랑스를 다스리겠다. 모든 대신들은 내 말에 따라야 한다. 이제 어리석은 짓들은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소. 프롱드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나는 곧 국가다 라고 외칠 정도로 아주 강한 왕이 되었지. 힘든 일을 겪으면 그만큼 사람이 강해지는 법이야. 그러니까 힘들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베르사유 궁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어른이 되어 절대 왕권을 확립한 루이 14세는 귀족들을 자기 눈앞에 두고 감시하고 싶어 했어요. 루이 14세는 1682년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지내며 귀족들에게 자기를 따르도록 명령했죠. 또한 베르사유 궁전에 초대된 귀족들은 그들의 신분이나 왕의 기분에 따라 숙소와 머무는 기간을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프롱드난, 우리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프롱드난은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왕이 어려 아직 힘이 약하자 귀족들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왕실은 분노한 파리 시민들을 피해 여러 차례 피신을 해야 했죠.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난 프롱드난은 결국 실패했고 프랑스는 그 어느 때보다 황폐해졌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절대 왕정을 더 행했는지도 모르죠.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선언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른 왕 기억하세요. 나만의 방식을 가져라 파블로 피카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 평면적인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체주의 미술 시대를 열었어요. 5만여 점에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을 남겼고 게르니카, 한국에서의 학살 같은 그림을 통해 전쟁을 고발하고 폭력을 증오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했죠. 큐비즘이 뭐냐고요? 입체주의라고도 해요. 큐비즘이라는 말은 피카소와 브라크의 그림들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한 미술 비평가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비평가들은 두 화가가 화폭의 기하학적인 형태나 정육면체들을 결합시켜 놓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화가들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큐비즘은 그 뒤에 나온 미술, 디자인, 건축 등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죠. 우리 파블로 피카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나는 1881년 에스파냐의 말라가에서 태어났소. 내가 처음으로 한 말은 그림 그리는 도구를 달라고 연필 하며 조르는 말이었지. 잘생긴 사내 아이였던 나를 여자들, 어머니, 숙모, 누나들은 아주 좋아했지. 아버지는 미술 선생님이자 화가였는데 유머 감각이 풍부한 분이셨어. 나는 아버지를 무척 좋아해서 늘 따라다녔지. 특히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걸 지켜보는 걸 좋아했어. 우리 집 마당에는 개, 고양이, 토끼, 당나귀, 올빼미, 카나리아, 비둘기가 있었어. 마치 작은 동물원 같았지. 아버지는 부엌에 걸어놓을 그림들을 자주 그렸는데 그 그림들 속에는 비둘기와 토끼가 많이 있었어. 나는 공부하는 걸 싫어했어. 도시에서 최고로 좋은 사립학교에 들어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다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동안 공책에다 그림만 계속 그렸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지. 나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어. 비둘기를 학교에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해줘서 겨우 학교에 가곤 했지. 학교에서 비둘기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 학교에서도 늘 주의가 산만해서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녔고 창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곤 했지. 심지어 수업 시간에 몰래 교실에서 빠져나가 교장 선생님의 사택에 들어가기도 했어. 교장 선생님의 부인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였지. 그 부인은 무용수처럼 아주 아름다웠거든. 그리고 한가롭게 그림을 그리려고 일부러 벌 받을 짓을 해서 감옥이라고 부르던 독방에 갇히기도 했어. 그곳에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날이 갈수록 학교 생활이 힘들게 느껴졌고 몸도 허약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학교를 그만두게 했어. 대신 가정교사에게 맡겼지.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 그림은 쉬지 않고 그렸지만 공부에는 완전히 먹통이었으니까. 그 무렵 좋아하던 비둘기 그림을 그만두고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손으로만 간단하게 그린 초상화를 생각해내기도 했지. 8살 때 처음으로 물감을 기름에 풀어서 그림을 그렸어. 피카도르를 그렸는데 피카도르는 말을 타고 창으로 소를 찔러 성나게 하는 투우사를 에스파냐에서 부르는 말이야. 아버지를 따라서 투우를 보러 자주 다녔던 나는 어른이 되고 나서도 투우 그림을 많이 그렸지. 아버지가 직장을 옮겨서 우리 가족은 에스파냐 북부에 있는 라코루니아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소. 그곳에서 학교에 들어갔지만 성적은 여전히 나빴소. 하지만 행운이 찾아왔소. 학교 건물 안에 미술학교가 있었던 거야. 나는 바로 미술학교에 등록했고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내 작품만으로 특별 전시회를 가졌지. 그때 아버지는 자신이 쓰던 물감과 붓을 나에게 주었고 그 뒤로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내 그림이 아버지 그림보다 낫다고 생각한 걸까? 슬프게도 여동생 롤라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동생의 죽음이 나의 예술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 14살 때 아버지는 바르셀로나 론자 미술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어. 나도 그 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의가 산만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이었어. 그리고 필요 없다고 여기는 과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지. 하지만 그림 그릴 때의 재빠른 손놀림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 수많은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도 가졌지만 틀에 박힌 그림만 그리는 게 싫어졌어. 그래서 친구들과 파티를 자주 열어 어울려 놀았지. 아버지는 내가 늘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는 게 못마땅해서 학교를 옮기라고 했어. 1897년에 마드리드에 있는 왕립 미술학교에 들어갔지.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피가 끓어오르던 나는 그곳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의 틀에 박힌 교육 방식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들에게는 상식이라는 게 전혀 없었지. 늘 판에 박힌 생각뿐이었지. 그림은 누구, 조각은 누구 하면서 따라 그리라고 했어. 그게 그림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모두가 그 사람을 따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작업실에서 내 방식대로 그림만 그렸어. 나는 자유롭고 싶었거든. 몇 년 뒤 세상 사람들은 내 그림을 보고 나서 내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내 그림을 보고 나서 말이야. 피카소의 시대가 시작된 거야. 여러분들 혹시 아비뇽의 처녀들 그림 본 적 있나요? 아비뇽의 처녀들 최초의 입체주의 그림이에요. 아비뇽의 처녀들은
세상에 나오면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죠. 이 그림의 소재나 표현이 무척이나 과감했기 때문이에요. 파블로 피카소만이 할 수 있었던 분야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황소의 머리, 피카소의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갖고 표현한 거예요. 피카소는 하나의 얼굴을 그릴 때 그 얼굴을 앞에서 바라볼 때 보이는 모습과 옆에서 바라볼 때 보이는 모습을 동시에 한 화폭에 그렸어요. 또한 아프리카 가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형태와 색채를 표현하기도 했죠. 큐비즘, 입체주의,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도전이 없으면 최고도 없다. 토머스 에디슨,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가. 수많은 물건을 발명했고 그 가운데 1000개 이상 특허를 받았어요. 에디슨이 살았던 시대는 미국의 산업이 새롭게 발전하던 때로 백열전구를 비롯한 수많은 발명품이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바꿔놓았죠. 여러분들 전구, 필라멘트 전구 본 적 있나요? 대부분의 발명품과 마찬가지로 전구는 단 한 번의 실험으로 탄생된 게 아니에요. 필라멘트 전구를 만들기 위해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겪어야 했죠. 1879년 필라멘트의 재료로 일본 교토 부근의 야와타 대나무가 좋다는 것을 알고 대나무 필라멘트를 만들었어요. 대나무 필라멘트는 며칠 동안 계속 빛을 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에디슨으로 한번 어렸을 때 들어가 봐요. 얘들아, 난 말이야, 뭔가를 만드는 걸 아주 좋아하는 발명가들의 왕이야. 난 너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을 발명했지. 그리고 머리와 두 손과 작은 연장들만 가지고 물건들을 훨씬 더 유용하게 개량시켰어. 그 모든 걸 전부 혼자서 해냈지.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해.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해낼 수 있단다. 나는 1847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어. 우리 집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고 평범했어. 나는 7번째로 태어났지. 그리고 태어날 때 머리가 아주 커다랗대. 내 위로 6명의 형제 자매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4명뿐이었어. 둘은 병으로 하늘나라로 갔고 어머니는 막내인 내가 몸이 약해서 늘 걱정이 많았지. 7살 때 우리 가족은 미시간주의 항구 도시인 휴런으로 이사했소. 집 바로 옆에 새로 놓인 철도가 있었지. 나는 기차를 무척이나 좋아했어. 기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자고 꿈꾸고 일하고 뭐든 다 할 수 있거든. 8살 때 잠깐 학교를 다녔어. 단 석 달 동안. 어느 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 학교 선생님 한 분이 나한테 정서불안해다, 말썽꾼에다, 바보라고 하면서 야단쳤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나를 당장 학교로 데려갔고 선생님에게 당신이 한 말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냐고 따졌어. 이 세상에 그처럼 열정적으로 자기 자식을 믿어주는 어머니가 또 있을까?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 그 뒤로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았고 나는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을 읽기 시작했지. 9살 때 우연히 뉴턴의 책을 읽게 되었어. 뉴턴. 여러분들도 알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유명한 사람 말이야. 하지만 그의 책을 읽고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했어.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 뉴턴이 조금만 더 쉽게 글을 썼더라면 훨씬 더 많은 독자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우리 집 창고에다 실험실을 만들었어. 거기서 매일 실험을 했어. 물론 대부분 실패했지. 몇 번씩이나 폭발이 일어났지만 부모님은 야단치지 않았단다. 내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거든. 그래서 나는 다시 도전했어. 12살 때는 휴런과 디트로이트를 오가는 기차 안에서 신문을 팔았어. 그 일은 아주 잘 되었고 친구들도 끌어들였지. 어느 날 내가 기차에 타는 걸 도와주려고 친구가 내 양쪽 귀를 붙잡았어. 우지끈 하는 소리가 났지. 이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였어. 그 때문에 귀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거든. 하하하, 농담이야. 사실은 성홍열, 목의 통증과 함께 열이 나고 온몸에 좁쌀 같은 것이 생기는 전염병을 잘못 치료해서 귀가 먹게 된 거야. 실험을 계속하기 위해 기차 안에 개인 실험실을 만들었지. 거기에서 신문을 인쇄했고 그걸 본 기관사가 가혹하게도 그 일을 못하게 했어. 다행히 기차 안에서 신문을 파는 건 계속할 수 있었고 1862년 어느 날 기차가 디트로이트 역에 멈춰섰을 때였어. 역장이 방금 전보로 받은 중요한 소식을 말해 주었어. 남북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야. 역장의 말을 듣자마자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팔에 신문을 받쳐든 채 그 소식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지. 그러면 내가 가진 신문에 그 소식이 실리지 않았다 해도 금방 승객들이 몰려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내 생각은 적중했지. 기차 안에서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났어. 그래서 일자리와 실험실을 모두 잃게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 아이가 철길에서 놀고 있는 게 보였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지. 그 아이는 역장의 아들이었는데 역장은 그 보답으로 전신기술을 가르쳐 주었어. 16살에 전신기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열렸지. 내가 거래하는 미국 각지의 회사들의 전신시설을 설치해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전신기사로 일하면서 실용적인 전기 기술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걸 비관하지 않았어. 잘 안 들리니까 바깥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깊게 잘 수도 있고 연구를 할 때도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가끔씩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어. 점점 귀가 안 들리게 돼 정보를 내 멋대로 꾸며내어 말했거든. 나쁜 소식을 아주 빠르게 전달했고 일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착실했기 때문에 웬스턴 유니온 전신회사에서 일하게 됐어. 웬스턴 유니온은 보스턴에 있는 아주 큰 회사야.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연구와 발명을 계속했지. 전기투표 기록기를 만든 건 21살 때였어. 그건 내가 최초로 특허를 받은 발명품이야. 그 기계는 완벽했지만 정치가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단다. 투표 과정이 좀 빨라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고 하면서 사용하지 않았어. 나는 그때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만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백열전구와 축음기 등 내가 발명한 건 1000가지도 넘어. 그 모든 걸 다 누가 만들었다고? 99%의 땀으로 실패를 이겨낸 발명왕. 바로 나야. 얘들아, 내가 누구냐고? 에디슨이야. 영화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국인들은 에디슨이 1891년에 활동 사진기를 발명했기 때문에 에디슨이 영화를 발명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르미에르 형제가 진정한 영화 발명가라고 생각해요. 프랑스의 르미에르 형제는 에디슨이 발명한 기계를 개량해 필름을 돌려 움직이는 영상을 보는 영사기를 만들었거든요. 99%의 땀으로 실패를 이겨낸 발명왕. 그게 누구라고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기억하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